반갑습니다. 구청에서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선입니다. 구청에서 무슨 정책팀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구청에서 정책팀장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왜 초대됐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NGO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시는 곳에 저는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키트리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이고 비영리 단체에서 NGO 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좀 제가 물어봤는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공공의 목적, 공익을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비영리 단체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공무원이죠. 가령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흥분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일을 하고 혁신 이런 거는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어둡고 약간 진중하고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사실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사실은 좀 힘든 일인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는 공무원을 이렇게 부릅니다. 공무활동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느끼는 그런 공무원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시민단체나 NGO 활동가들과 같은 NGO 단체 활동가들과 같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사회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이른바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이냐 아니면 대상이냐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도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을 주로 하냐면 스스로부터가 조직에 이렇게 녹아들고 동화되지 않고 혹은 틀에 막혀 있는 그런 사고를 하지 않게끔 스스로가 그 틀을 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혁신의 현장들을 직접 뛰어다니고 그곳에서 뭔가 우리 구에 필요로 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혁신의 흐름들을 공무원들과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이런 역시 혁신 기행 같은 것도 많이 떠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열정들을 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런 아주 어두운 분위기의 회의 문화들도 바꿔가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죠. 유토피아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멀리 있는 그런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우리 스스로부터가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조금씩 바꿔가는 곳, 그것이 살기 좋은 곳, 곧 유토피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과 지자체에 있는 단체들과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공존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마을을 바꿔가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체이자 객체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가 지향하는 바를 하나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사실 이런 관계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울리고 두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요.
애매하게 세 사람이 얽혀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관계가 복원되고 그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어떤 관계를 복원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 마을과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렇게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세션에서도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예측 모델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한테 6월 달에 이런 문자가 알라딘이라는 그 인터넷 서점에서 왔습니다. 유일한 저한테 알라딘에서 온 유일한 그 문자였고요. 이 문자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책 2권을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 삼성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6월 달이 어떤 달이었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 6월 달에 신경영 선언을 하고 삼성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삼성이 혁신하지 않으면 삼성은 5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신경영 선언을 했거든요. 그 신경영 선언을 한 지 20주년이 된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 2권을 저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나한테 왔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알라딘에서 삼성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사봤던 거예요. 가령 삼성을 생각한다 1, 2, 이건희 시대 뭐 등등등. 한 8년 동안 제가 알라딘을 이용하면서 삼성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사봤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알라딘에서 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살 만한 사람들을 아마 소팅을 해서 문자를 보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면 그 책을 산과 동시에 그 밑에 이 책을 산 사람은 이 다음 책 이런 책도 샀습니다라고 추천을 몇 권을 해주더라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측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게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냥 아마존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존에서 지난 20년 동안 아마존이 그냥 인터넷 서점으로 머물지 않고 초일류 세계 기업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고 그 타겟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고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그냥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하는 전략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은 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것들을 잘하는 능력, 찾아내는 능력 이게 앞으로 10년 내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고 이것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죠. 아까 여러 가지 정형화되어 있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동안 잘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들도 있죠.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텍스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죠. 이런 데이터들을 기업은 끊임없이 분석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소비자들의 욕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고객 중심의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객들이 더 많이 이것들을 구매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기업에만 저는 지금 어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부로 보더라도 가령 주민 중심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가 사실 지방정부에도 있는 것이고 이거를 NGO 단체로 이렇게 확장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이 혹은 내 그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혁신해 가고 주민 맞춤형 혹은 회원 맞춤형으로 어떤 정책들을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일종의 그런 그 사일로 이펙터와 같은 그 칸막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디에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죠. 이런 그 사료통이 각각의 사료통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통 안에 지금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사실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찾아냈다 하더라도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낯섭니다. 가령 통계 데이터와 수많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뭔가 답을 딱 내놨는데 의사결정권자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데 직관에 의존하고 내 경험에 의존하고 그동안의 관행과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최근에 변화되는 트렌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욕구를 추적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자체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요. 굉장히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산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해야 할 것인지, 어디다 누구에게 먼저 어떤 사업을 혜택을 받게끔 해줄 것인지 고민을 많습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셉티드라고 있는데요. 마포구 염리동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환경적 요인들,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환경적 요인들을 바꾸면 범죄가 줄어든다라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곳곳에서 이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실제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지, 범죄 중에서도 이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해서 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은 사실 디테일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복지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복지관을 더 지어달라고 한다든지 국공립 보호시설을 늘린다든지 가령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300개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하신 분이 지금 시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300개를 어디다 갈 것인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기준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대안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광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데이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사실 라틴어로 어원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처럼 뭐 비정형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들은 사실은 자치단체, 조그마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뭐였냐면 공공기관이 그동안 갖고 있던 데이터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분야별로 잘 분류를 해서 이걸 통해서 통계 분석도 해보고 데이터를 시각화해보는 작업들을 해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또 주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맞춤형된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는 게 가령 10대 연령층과 60대 연령층이 필요로 하는 행정적 서비스라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연령층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고 그런 어떤 연령층이 어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이론 분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뭐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라는 게 원시 데이터로 있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에 용이하게끔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계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직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게끔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주민 전체에게 필요로 하는 그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겟팅된 아주 소소의 사람들의 타겟팅된 사람들의 고민들이 무엇일지를 고민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행을 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 5년마다 한 번씩 센서스 조사라는 걸 합니다. 가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요. 방대한 약입니다. 뭐 1년에 한 1,8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돼서 전수조사를 하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테이블과 이 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 동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센서스 데이터 2000년도와 2010년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가 10년 동안에 12만 명이 늘었는데 이 저희 구가 여기 이 지도로 보시면 좌측편에 있는 곳이거든요. 광산구라는 곳이 광주 면적의 4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인구가 12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인구의 증감, 광주광역시 인구의 증가가 저희 구가 계속 견인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자체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인구가 주로 어떤 연령층인지,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고 어떤 연령층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겟팅된 연령층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더니 저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지역, 저 핫스팟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핫스팟 지역에 빨간색 어떤 농도가 짙을수록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늘어난 인구를 봤더니 10세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국 평균에 비해 보면 한 4배 정도 더 많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예측되는 행정적 수요, 행정 서비스 수요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복지, 그 중에서도 교육, 돌봄, 육아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지금 당장 뭔가 이 동네에 필요로 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인당을, 경로당을 더 확대해서 짓는다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냥 국공립 보육시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늘려야겠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이 데이터를 보는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데이터를 봤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무모하게 경로당을 더 많이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이런 것처럼 행정에서도 이런 마이크로 타겟팅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 가운데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령 인구 10,000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하는 비율, 이것들이 이제 기사로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는데요. 5대 강력범죄가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유괴. 이 사건은 굉장히 흉악적인 범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것들은 저런 데이터들이에요. 가령 많이 늘어났다, 어느 지역이 많다, 약간의 경마하듯이 순위를 매기는 것에 우리 익숙해 있는데 사실 저런 데이터만 보고는 저희가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치안력을 강화한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각종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령 범죄, 그 5대 강력범죄가 많이 벌어진 지역이 주로 어떤 지역인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갖고 있는 각종 행정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죠. 그 다음에 피어슨 상관 분석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한 값이 올라가면 덩달아서 올라가는 값, 이런 것들과의 상관성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하는 작업인데요. 이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해봤더니 모텔이나 유흥음식점, 게임장이 몰려있는 지역에서 5대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저희 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3개 동에 그런 범죄가 몰려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아까 앞서서 보셨지만 전체를 그냥 숫자로만 표현했을 때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세부 단계했을 때와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좁혀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또 이제 통계청에서 그동안 다 공개하는 사업체 총조사 결과랑 같이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흥음식점과 어떤 그 모텔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서 그런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결과를 토대로 그렇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특히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에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령 주변을 좀 더 밝게 만들고 어두웠고 적지물이 많아서 굉장히 그 더럽고 혹은 그 폐쇄적이던 공간들을 밝게 만들고 개방적으로 만들어서 범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또 하나 이제 동네에서 벌어지는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자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를 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압도적 1위예요. 인구 만 명당 33.4명이 자살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위인 국가를 보면 한 20명밖에 안 돼요. 20명 미만이에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자살이 언제 어떻게 누구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지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한번 해봤다 하더라고요. 가령 한강 다리 전체를 놓고 어느 다리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지를 분석을 해봤대요. 해봤더니 마포대교하고 한강대교가 가장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포대교에 이런 어떤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의 어떤 공모를 거쳐가지고 자살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령 어둠이 내리면 저 다리를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맞춰서 LED 등이 쭉 켜지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이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도 아주 맞춤형으로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거나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수치의 어떤 결과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꼼꼼하게 따져서 보게 되면 자살이 주로 어떤 연령층에서 어떤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가령 사회복지 하신 분들은 그 노원구 사례를 잘 아시죠? 자살을 낮추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자살의 고위험군들을 찾아내고 그 고위험군에게 어떤 정책적인 어떤 대응을 했더니 자살률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해봤더니 빈곤과 연령과 자살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을 패턴을 몇 년치를 분석해 봤더니 주로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 호당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의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 장애인 수급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이곳에서 사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시각화해서 다른 어떤 데이터들과의 상관성을 봐봤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령 119의 소방 출동 건수가 많은 지역에서 자살의 어떤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자치구는 우선순위의 대상을 좁혀서 대책을 수립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그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빨리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어서 그 사람들에게 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그런 만드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자 분석을 통해서는요, 복지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지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많이 오셨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가령 저희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종합복지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비슷한 규모의 2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어느 복지관은 이용자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멀리 퍼져 있고 어느 복지관은 굉장히 좁아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복지관은 굉장히 멀리서도 그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복지관이 물이 좋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좀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관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복지관만이 갖고 있는 뭔가 특별한 복지관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프로그램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을 굳이 멀리서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 담당자로 간다면 이런 이용자 현황들을 잘 분석해 보면 도대체 이 복지관과 다른 복지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 복지관의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연도별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복지관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용자가 줄어들까?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다시 복지관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이런 대책들을 수립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해봤던 게 가령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노인복지관이잖아요.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지를 매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매핑을 해보고, 이 두 개를 가정치를 둬서 빼봤더니 이제 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령 복지관을 하나 더 지으려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력도 한 2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복지관을 이용해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복지관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이용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작업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저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분들을 견인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기 가운데 저 빨간색이 있는 곳이 저희 노인복지관이 있는 곳인데요. 그 주변에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복지관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복지관을 계속 오게 할 거냐 아니면 그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갈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경로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을 단순히 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들을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몇 년치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한 동이라 하더라도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은 곳이 있고 높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한 동을 집계구 단위로 더 쪼갠 거거든요. 저희 광산구가 집계구가 651개가 있는데 동은 21개가 있고요. 21개 동을 더 쪼개는 거죠. 651개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저런 보건소나 구립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이제 한번 검토를 지시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동장에게 아니면 보건소장에게 구립 도서관 관장에게 아니면 복지관 관장에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저분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역할들을 정책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방식은 저희 구가 갖고 있는 혹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400여 종 이상들을 저희가 클리닝하고 그것들을 분석에 활용을 해서 저런 어떤 각 분야별로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를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가령 아까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범죄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 왠지 모르지만 20대 여성이 그 지역만 지나가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왠지 모르지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내서 매핑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커뮤니티 매핑 같은 건데요. 가령 저렇게 파란색 농도가 짙은 지역이 범죄가 그동안 발생했던 지역이고 빨간색 농도가 짙은 지역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같이 결합되는, 그러니까 오버래핑돼서 딱 맞아떨어진 지역이 있고 그러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가령 범죄는 발생하는데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지역이 있고요. 범죄는 발생하는데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범죄는 많이 발생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범죄는 발생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지역. 이 문제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기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같이 보완해주면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간에 거쳐서 공무원과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험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한날 한시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 눈높이에 맞는 가령 중학교 여자 중학교 아이가 느끼는 중학생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 요소와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남성이 느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저희가 병행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정책에 활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NGO 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5.18 당시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18이 33주년이었는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갈등들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어떤 작업을 진행을 했냐면 5.18 사망자 지도를 그렸어요. 5.18 당시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모으고 그것들을 시각화해서 지도로 만들어서 5.18 기념재단에 5.18 33주년 기념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재능 기부를 한 거죠. 이게 어떤 거였냐면 5.18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분이 165분입니다. 근데 그 165분이 국방부 자료가 다르고 검찰 자료가 다르고 광주시청 자료가 다르고 5.18 기념재단 자료가 다르고 유족회 자료가 다 다릅니다. 다 산계되어 있고 흩어져 있고 텍스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고 데이터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데이터들을 새로 정리를 다시 하고 이런 작업을 언론사와 시민단체와 저희 광산구청과 이런 곳에서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이런 작업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것들을 시각화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 유형별로 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사망이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을 5.18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사이트에 와서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한 것이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록이 어떤 굉장히 서고에 저 끝에 들어가 있고 아시는 분들은 점점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면서 5.18이 그냥 이미지로만 남아있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현재적 의미로 소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5.18 34주기를 맞아서 제안드린 내용도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종의 히스토리 매핑 같은 건데요.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에 사망하셨던 분이 한 4,000명 가까이 되시죠? 근데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과 그 유족들 제외하고도.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냐면 9.11의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게 히스토리 매핑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워싱턴과 뉴욕에 있든 아니면 저기 LA에 있든 간에 그날의 그 기억을 뉴스로 블로그로 아니면 신문으로 이렇게 봤던 사람들의 그 당시의 그 기억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수십만 명들이 참여하게 돼서 이게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5.18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날의 기억들에 대해서도 각자 서로가 다른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그냥 사망했던 165분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작업들을 만약에 지금은 그때 당시에 20대나 3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50대나 60대가 돼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기억들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더 조각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NGO 단체들에서도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그 단체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히스토리 매핑을 통해서 모아내게 되고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한 자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